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발표 다 끝나면 저 호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 발표 바로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학년도 2학기 기업기술가치평가론에서 5주의 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기술경영학과 6학번 강태호입니다. 저는 LG화학의 자동차 전지에 대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LG화학은 LG 계열사 중 하나로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으로 산업 분류가 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28조 6,250억 4,2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평가 대상은 전기차 배터리로 전기차에 탑재되어 전기차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좀 더 자세히 구분해보자면 자동차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IC, 즉 내연기관 자동차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솔린, 디젤 자동차입니다. HEV는 요즘 많이 보이는 자동차인데 엔진과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것이며 외부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PHEV가 바로 저희가 흔히 하이브리드 카로 알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HEV보다 전기 배터리 비중이 크고 외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평가할 대상은 바로 BEV 배터리인데요. BEV는 배터리로 주행하며 순수 전기차입니다. 즉 테슬라, 이러한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가 다 BEV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CEV는 흔히 수소 연료 전기차로 잘 알고 있는데 수소, 산소 간 화학 반응으로 전력을 생성하는 자동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같이 평가할 대상은 BEV 배터리입니다. 네, LG화학의 배터리 계보인데요. 1세대는 2010년에 등장해서 주행거리 200km 이하, 충전시간 급속 60분이었고 2세대는 2016년에 등장하여 2000km에서 500km, 200km에서 500km까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전시간은 급속 충전으로 40분이 걸리고 제가 오늘 같이 평가할 현 시점인 3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2020년에 등장하였으며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전시간은 80% 충전까지 급속으로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가치평가의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를 가치평가하는 목적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이 2020년 12월 1일 LG화학 전지 부문의 분사를 통한 LG 에너지 솔루션 출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출범이 확정되었지만 제가 이 가치평가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아직 분사가 되기 이전이라서 이렇게 가치평가를 하게 되었고 가치평가를 통해 LG화학이 전지 부문을 분사하여 하나의 계열사로 독립시키는 것이 LG그룹의 발전적인 방향성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 가능평가 결과표입니다. 네, 최고점은 80.22점이고 최하점은 67.52점입니다. 평균은 75.70점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점수도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제일 먼저 기술성 평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성 우월점입니다. 저는 2020년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화학과 2019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CATL의 전기차 배터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사용 소재는 NCM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합니다. CATL의 사용 소재는 LFP로 리튬, 인산, 철을 사용합니다. NCM은 니켈 함유량에 따라 주행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코발트 원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대용량 배터리로 사용 가능하며 코발트 원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가격 변동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용량 배터리로 사용 가능하고 총 방전 사이클이 길며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좋으나 원가가 비싸고 안정성이 낮은 코발트 대체 소재로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성이 낮고 출력률이 낮아 단거리 구간용으로 적합합니다. 위쪽에 오른쪽 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NCM은 용량이 비교적 큰 편이고 안정성도 다소 높은 편이지만 가격이 조금 센 편입니다. 하지만 LFP 같은 경우는 용량은 좀 작지만 안정성은 매우 높은 편이고 가격 또한 저렴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혁신성과 차별성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세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양극재 기술 선도입니다. NCM 양극재 관련 기술을 LG화학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배터리 양산이 가능하고 내연기관에 준하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RS로 불리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 원천 기술 보유입니다. 나노 세라믹 코팅으로 배터리의 내구성과 내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셀 단위에서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높은 니켈 함유량을 통해 고용량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단점인 안정성을 이를 통해 확보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제품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은 높은 로딩화 및 용량 증가를 용이하게 하며 장축 셀의 효율적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듈은 길이, 폭, 높이에 대한 높은 디자인 자유도가 있으며 다양한 팩 형태에 적합한 모듈 구성이 가능합니다. 팩은 차량 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 강성 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팩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 팩 요구 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에서는 스태킹 폴딩, 라미네이션 스태킹을 통해서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유연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성입니다. 같은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소재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며 CATL과 파나소닉과 같은 강한 기술력을 보유한 경쟁업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NCM 소재 특성상 높은 용량을 보유하였지만 안정성이 높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SRS와 같은 보안 기술에 대한 역량을 LG화학에서는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활발한 R&D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쟁성에 있어서 LG화학이 조금 더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체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CATL과 파나소닉 이외에도 삼성 SDI, BYD, SK이노베이션, ASC와 같은 다양한 기업이 배터리 산업에서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렇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고 CATL과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으로 점유율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국내 기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지고요. 중간재라는 특성을 가진 전기차 배터리는 기술력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기업 간의 관계 또한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타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들자면 실제로 파나소닉은 테슬라 공급에 의존하였지만 테슬라가 공급처를 파나소닉에서 LG화학과 CATL로 다변화하여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용량과 신소재를 통해 활발한 R&D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의 3세대 배터리보다 더 좋은 고성능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활용성입니다. 글로벌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 보시는 두 차트는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오른쪽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규모의 성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망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 차이도 좁혀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간재인 배터리 기업이 아닌 완성차 제조 기업의 배터리 수직화 계열화를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네, 아래에 보시면 수요가 2022년을 기준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급성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대한 움직임이 도드라지는 최근 트렌드를 보아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동수단에서의 전기 에너지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 비행기, 오토바이와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고용량 고성능 배터리 기술은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진보 가능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기업이 배터리 산업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이 아닌 완성차 기업도 배터리 수직 계열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의 선도 기업이 쉽게 바뀌는 배터리 시장 특성상 R&D가 지속되지 않으면 LG화학의 배터리가 진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R&D는 점유율 1위 달성 이후로도 꾸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두 사진은 완성차 기업의 배터리 수직 계열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렇게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고용량 양극재 기술 및 세라믹 코팅 분리막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적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의 다양성과 강력한 경쟁 기업의 존재로 인해 경쟁성과 대체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LG화학의 적극적인 R&D로 인해 활용성, 전망성, 파급성, 진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성 평가입니다. 네,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특허는 16,000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 수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키프리스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20년 11월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를 3개나 공개하는 등 많은 R&D 활동과 특허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점유율 1위 달성 이후로도 이렇듯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CM 소재의 배터리는 소재 특성상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자사 배터리 핵심 역량인 고용량 양극재 기술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세라믹 코팅, 분리막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핵심 역량의 권리 보호에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자면 2019년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ATL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에 합의함으로써 LG화학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SRS 관련 특허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권리성 평가 요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 보유수가 많아 권리 범위 및 안정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은 점과 핵심 역량에 대한 특허 보유를 통해 모방 용이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성 평가입니다. 먼저 시장 집중도, 경쟁성, 시장 경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24.6%의 점유율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차트에 나타난 주요 기업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약식으로 HHI 분석을 하면 1675.99점으로 경쟁적인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 선도 기업이 빠르게 바뀌는 추세이고 낮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 자체가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선도 기업인데요. 2017년에는 파나소닉이 1위 기업이었지만 2018년, 2019년에는 CATL, 2020년에는 LG화학이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시장 성장성입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의 중간재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양한 국가에서 2025년부터 점차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국내의 현대기아차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사실 필수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EU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러피안 그린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국가적 움직임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성 평가 요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점유율 관련 변동이 매우 심하고 선도 기업의 위치가 오랜 기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중도, 시장 경쟁성, 시장 경쟁의 변화 관련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 1위 기업인 LG화학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성 부분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LG화학 전기 부문의 쇠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성 평가입니다. 먼저 상용화 요구 시간입니다. 현재 상용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상용화가 된 제품보다 더 고성능 배터리가 개발되면 바로 다음 세대 완전차 제품에 탑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용화 소유자본회 같은 경우는 LG화학의 R&D 투자량이 매년 늘고 있으며 R&D 비용 중 30% 이상을 전지 부문에 투자 중입니다. 2019년 기준 약 3,450억 원을 R&D에 투자함이 나타나고 보고자료에 따르면 연간 3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네, 용량을 늘리기 위한 R&D, 리튬 이온이 아닌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본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생산 용이성입니다. 현재 LG화학은 전 세계 70기가와트 수준의 배터리를 생산 중입니다. 주요 경쟁업체인 CATL과 파나소닉은 50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총 생산량 1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 배터리 기업 유일의 대륙별 사각체제로 이렇게 한국, 폴란드, 중국, 미국에 이렇게 다양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네, 경제적 수명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는 약 2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 이후에는 교체 시기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주행 거리까지 도달 시간은 운전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을 수명으로 측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그 기술의 경제적 수명에 가는 건데 H01M과 H02J가 IPC 분류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 IPC 분류이고 평균 8.53 그리고 10.07의 수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요성 같은 경우는 기술성 평가 중 활용성과 전망성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쉐보레 볼트의 단독으로 LG화학은 쉐보레 볼트의 단독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행과 확장 범위를 통해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지리자동차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볼보의 중국 출시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폭스바겐, 현대, 포드, 벤츠, 포르쉐, 닛산, 제규어, BMW 등 판매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진입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상당한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LG화학의 배터리 소재인 NCM 소재는 기술에서 진입 장벽이 타 소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차 제조기업의 배터리 수직 계열화 움직임으로 인해 타 산업의 기업 또한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성 평가 요약입니다. 상용화 요구 시간이 비교적 짧으나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R&D 비용이 큽니다. 경쟁사에 비해 높은 생산력을 보여주며 수요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의 진입 장벽에도 급속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익성 평가입니다.
네, 2020년 LG화학은 2019년 대비 시장 점유율이 14.2%포인트가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에 나타난 것 같이 주요 경쟁사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지만 그 외에 기업의 점유율은 대부분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점유율 1위 파나소닉, 2018년과 2019년의 점유율 1위는 CATL임에서 알 수 있듯이 점유율 유지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본 결과 시장 점유율 1위 유지는 불확실하지만 20%대 점유율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매출 성장성과 영업이익성입니다. 매출 성장성은 시장 점유율 향상에 힘입어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성 같은 경우는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만 R&D에 투자되는 자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다소 19년은 들어 매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파생적 매출입니다. 배터리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형 전지도 함께 개발 및 생산 중입니다. 사용 이후 교체된 배터리의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폐배터리는 폐기 이후에도 용량의 7에서 80%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 잔존 가치가 70에서 80% 이상인 폐배터리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ESS 전지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 시스템 완비 시 생산 비용이 30에서 60% 절감이 가능합니다. 네, 즉 LG화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ESS라는 부가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평가 요약입니다. 경쟁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점유율을 쉽게 예상할 수 없으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R&D 투자 규모가 큰 탓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배터리 R&D를 통해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는 LG화학의 모습을 통해 파생적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됩니다. 네, 소득 접근법입니다. 네, 외액을 한번 산출해 보았는데요. 네, 밑에 보이시는 외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용은 8.35, 4.29를 제가 그 표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오른쪽에 보이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통해서 얻은 자기 자본 비중과 타인 자본 비중은 0.051, 0.49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출된 외값은 5.84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적 수명입니다. 네, 팀원분들이 평가해주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3점을 해서 팀 합계와 영향력의 평균을 냈는데 영향력의 평균은 6.2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H01M이라는 IPC 분류의 경제적 수명을 이용하여서 경제적 수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LG화학의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약 13.1년으로 나타났으며 LG화학의 마지막 관련 특허 등록일이 2020년 11월 11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용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13.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출액 추정입니다. 네, 2020년 예상 전체 시장 매출액이 억원 기준 34조 2,235억 원입니다.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매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목표 시장 점유율은 현재 2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 목표 시장 점유율은 매년 0.2%씩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전체 시장 매출액 증가율이 29%로 매우 높게 판단되었는데 이는 지금 많은 진들과 전문가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아닌 전기차 시장이 매년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앞에서 나타난 13.1년도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3년 이후인 2032년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예상 매출액은 196조 2,297억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네, FCF 추정입니다. 네, 위에 보이는 매출액 대비 다양한 비용의 비중은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일일이 계산을 해서 나타냈고, 법인세율과 할인율은 앞에서 도출한 값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값들을 바탕으로 FCF를 추정해 봤을 때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기업 가치 합계는 180조 2,937억 원입니다. 네, 가치 결론입니다. 체크리스트 평가 점수는 75.7점으로 긍정적인 점수는 아니지만 분사 결정을 보유할 만큼 낮은 평가는 아닙니다. 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기업 가치 합계는 180조 2,937억 원으로 수치상으로 매우 높은 가치지만 기업 가치 발전을 위해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자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네, 이러한 시장성과 사업성 그리고 기술성을 바탕으로 가치 결론을 매겨보았을 때 LG화학에서의 전지부문 분사 결정은 LG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화면 잘 보이나요?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경영학과 1학번 이상원입니다. 저는 리메드라는 기업의 경두계 자기자극기 TMS 기술가치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기술 가치평가 개요입니다. 리메드라는 기업의 기업 개요인데요. 2019년에 상장된 중소기업이고 자본금은 26억대입니다. 업종 분류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고 주요 제품은 신경자극 의료기기입니다. 리메드는 국내 최초 전자약 분야 전문 기업으로 난치성 뇌질환 분야에서 세계 최초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뇌질환 분야에서 16년 업력을 갖추며 재활 치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리메드의 사업 분야입니다. 뇌재활 사업, 만성 통증 치료 사업, 에스테틱 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평가할 기술은 뇌재활 사업 부분의 TMS 경두계 자기자극 기술입니다. 리메드는 기술의 우월성과 함께 시장성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뇌 역량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를 수여받은 기업입니다. 가치평가 시점은 현재로 잡았습니다. 시장은 전자약, 즉 신경조절 기술 기반 치료기기 시장입니다. 기술의 적용 가능 시장은 약물 치료의 대체제 및 보완제로서 약물이나 주사 대신 전기 자극을 통해서 만성 질환, 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전자약 시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주요 경쟁 기업인데요. 국내에는 관련 분야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이랑 덴마크 등의 업체에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국적의 업체들이 있으나 기술이나 제품 측면에서 시장을 확실하게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가할 TMS 기술에 관련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TMS 기술은 전자기 코일의 매우 강력한 전기의 흐름을 단속시키면 지구 자기장의 약 7만 배에 해당하는 3.5 테슬라 정도의 세기의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TMS 치료의 원리는 이러한 자기장을 두개골 밖에 적절한 위치에 두고 두 개를 통해 자기장 파동의 변동 에너지를 두뇌에 전달하여 코일 아래 1.5에서 3cm 정도에 위치한 신경세포의 탈분극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TMS는 전두엽 피질에 자기 자극을 주어서 우울증 등 난치성 뇌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공학적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 많고 다양한 증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메드 기업의 뇌제품, 뇌재활 사업 제품군 라인업입니다. 우울증,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급형, 고급형, 내비게이션 융합형, 재택형 등의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분들께서 평가해 주신 체크리스트 결과입니다. 기술성의 경우에는 24점, 권리성의 경우에는 11.9점, 시장성의 경우에는 11.16점, 사업성의 경우에는 15.2점, 그리고 수익성의 경우에는 11.16점, 합계 총 79.18점이라는 점수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기술 분석입니다. 혁신성 및 차별성인데요. 2018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혁명적 산업으로 인공지능, 증강현실과 함께 전자약을 지목하였습니다. TMS 기술을 이용하면 우울증, 뇌졸중,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 기존 약물을 이용한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웠던 난치성 뇌 질환들을 신경 자극을 이용한 혁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뇌수술이 필요했던 기존 신경 자극 치료 기술들과 차별화되는 수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시술로서의 혁신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기술 우수성 및 우월성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전자약 시장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DBS 기술은 우수한 치료약이 없는 파킨슨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때 뇌수술을 통해서 전기 자극기를 뇌 속에 심어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두개골을 열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뇌수술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한 뇌에 전극을 심기에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NS 기술입니다.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을 자극시켜서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뇌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몸속에 자극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하므로 마찬가지로 수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MS, 경두계 자기 자극기 기술입니다. 마그네틱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전기에너지의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전달, 자극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이나 치료 시술 난이도적인 부분, 안정성 부분 모두 여타 다른 두 기술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성과 대체성입니다. 먼저 경쟁성인데 전자약 시장에는 경쟁 기술도 몇 없을 뿐더러 유사한 기술 메커니즘 보유 기업은 아시아 전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메드의 TMS는 소형화, 초고강도, 브레인, 내비게이션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뇌졸중, 치매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성입니다. 성장하는 뇌질환 관련 시장과 활발한 뇌질환 치료 연구 시도들로 인해 대체 기술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대체 기술이 출현할 것 같냐면 손상된 뇌 표면에 전자 피부를 붙여서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 피부 자극 기술. 그러나 이러한 전자 피부 기술은 아직 상용화와는 거리가 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에서의 효과만 발견을 했고 우울증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에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실정화입니다. 따라서 상용화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성 부분입니다. 먼저 병원용 TMS 기술 사업에서 활용이 됩니다. 우울증, 치매, 뇌졸중,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과적 질병 치료에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 재택용 TMS 기술 사업입니다. TMS 치료 시간은 주 5일, 1일 1회, 치료 시간 20분으로 15일간의 주기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데 국내 치료 환경 고려 시에는 뇌질환 환자는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상적인 치료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단에 서술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용 TMS를 개발했고 컴퓨터보다 작고 무게는 10kg 이하로 이동이 가능한 가정용 TMS를 통해서 자택에서 우울증을 쉽게 처리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전망성 부분입니다. 리메드는 국책 연구 과제, 수행 실정과 함께 다양한 TMS 임상 연구 수행 실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키우는 중이고
지속적이고 높은 비율의 R&D 투자 및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TMS는 우울증, 허혈성 뇌졸중,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 기존 약으로 완치가 어려웠던 뇌 질병들을 비침습적 원리를 이용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게 하는 화급성을 가집니다. 또한 성장기의 위치에 있는 신경 조절 장치 시장과 TMS 시장이기에 진부화 가능성 또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TMS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 요약입니다. TMS 기술은 기존 약으로 완치가 어려웠던 뇌 질병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비전을 제시하는 높은 기술 혁신성을 가집니다. 비침습적 치수를 통해 비용적인 부분, 치료 시술 난이도, 안정성 모두 다른 전자약 기술에 비해 우월합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에서 유사 메커니즘 보유 기업이 없고 높은 진입 장벽을 가져서 높은 경쟁력 또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성과 사업성 부분입니다. 관련 시장 현황으로는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울증 시장, 뇌졸중 시장, 치매 시장 모두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는 시장 수요를 높이고 있는 전망입니다. TMS 시장은 현재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성장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성장률은 8.88%에 달합니다. 리메드는 아시아 및 국내에서 최초로 TMS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고 국내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K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했으나 리메드는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고객이 원하는 빠른 납품, 신속한 품질 대응 등으로 국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력으로는 가정용 TMS 핵심 부분의 자체 생산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시장 진입 가속화를 위한 상용화 파이프라인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 분야를 직접 개발하여 자체 기술화에 성공하였고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자체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시장 진입성에서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병의 증가로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의료산업 특성에 따른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수역성 부분에서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미충족 수요가 발생해 높은 수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요약입니다. 뇌질환 관련 시장의 성장세로 TMS 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TMS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높은 진입 장벽과 가정용 TMS로 인해 사업 경쟁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입니다.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TMS 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2.2%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메드의 영업 실정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2018년과 2019년 사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원가 개선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뇌재활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로 큰 폭의 이익이 전망됩니다. 수익성 평가 결과 요약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접근법입니다. 먼저 WACC인데요. WACC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WACC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앞선 WACC 자료들과 산출식을 이용해서 도출한 WACC 수치는 5.8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수명입니다. 영향요인 평점 합계는 14.2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TMS 기술은 모발 난이도가 높고 현재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Q2에서 Q3 사이의 값인 12를 사용하였고 영향요인 평점 합계 수치를 통해 구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16년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추정입니다. 매출액 추정은 평균 성장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평균 성장률은 24.3%가 나와 이 값을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FCF 도출입니다. 추정을 위한 가정을 통해서 산출된 FCF 값들은 오른쪽 표의 수치와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리메드의 기업 가치는 1869억이라는 수치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결론입니다. 리메드의 TMS의 기업기술 평가 점수는 79.18점, 가치평가는 1869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점수는 아주 높은 점수로 볼 수는 없지만 가치평가 액수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었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평가 이후 리메드의 TMS 기술은 수익성 부문에서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취약한 요소들은 영업이익성, 수익성 및 안정성, 그리고 파생적 매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리메드가 TMS 기술 관련 제품군들을 상용화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성 부분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리메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세입니다. 매출액의 평균 증가율은 24.3%이며 2018년 이후부터 영업이익에 있어 아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평가 결과 미래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미래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였을 때는 수익성 부분을 극복하면서 높은 가치평가 점수가 책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식 비중 성강장치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발표를 맡은 기술영역과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용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선광이라는 것은 이제 금속 광물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이제 맥석이라는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미분쇄는 이 물질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 개요는 리소스 플랜트라는 기업인데요. 2016년 설립된 광물 처리 및 취급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요 판매 제품으론 건식 성광 비준 장치, 석탄 분쇄기, 철모래 농축기 등이 있습니다. 가치평가 대상 기술은 건식 비중 성광 장치이고요. 이것의 역할은 광물이 포함된 원석을 파쇄하고 미분쇄한 뒤 흡입 공기 및 중력을 이용하여 광물과 맥석, 그 광물의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성광장치입니다. 가치평가의 목적은 현재 건식 비중 성광장치의 가치평가를 통해 향후 시장 확장 및 판매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림 1과 2는 건식 비중 성광장치의 부품의 일부입니다. 이 기술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원석을 일정 크기 이하로 파쇄를 해서 그 일정 크기 이하로 미분쇄한 뒤 원석 분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석 분말을 공기로 함께 흡입하여 배출을 하고 비중이 높은 광물의 분말은 자연 낙하시켜서 분리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기존 기술과 다르게 물을 사용하지 않아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요. 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중단 없이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간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점은 현재 시점으로 잡았고요. 기술 적용 시장은 광물 성광 장비 시장이라고 해서 비철금속 광물 성광 장비 시장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내 관련 시장은 전방 시장인 이제 광업의 산업의 미흡으로 산업 자체가 쇠퇴했기 때문에 국내 선반 시장 선광 장비 시장으로 국한을 하긴 했지만 해외도 약간은 고려를 해놨습니다. 주요 경쟁 기술 및 기업은 부유 성광 방식이라는 기존의 성광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성광 방식인데요. 기포제를 넣고 물에 가루 상태의 광석을 넣어서 거품이 일게 휘저으면 광물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대량의 물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지오마린, SKF 등의 활용 기업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간이 평가 결과인데요. 저는 수익성의 비중을 좀 낮추고 기술성의 비중을 좀 높였는데요. 이 성광 산업에서 기술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해서 가중치를 높였고요. 수익성의 변수가 항목 중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가중치를 낮췄습니다. 결과표는 다음과 같고요. 평균 점수가 71.99점으로 제 예상보다는 높게 측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 항목 중에 기술성의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사업성, 권리성, 시장성, 수익성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제 기술성 권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기존의 성광 기술인 부유 성광 기술과 건식 성광 기술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부유 성광 기술은 5단계 공정을 걸치며 용수 공급이 원활한 지정, 왜냐하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얼지 않는 미결빙 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성광 품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단점은 물과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건식 성광 기술은 2단계 공정이고 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공정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성광 가능 광물이 비교적으로 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활용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을 보시면 이제 리소스 플랜트가 최초로 성광 플랜트를 최초 개발했고요. 차별성은 적용 환경을 극복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설치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그 기존의 부유 성광 기술의 한계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3은 이제 건식 비중 성광 장치의 주요 시스템인데요. 이 주요 시스템에는 원석 파쇄기, 미분쇄 성광기, 맥석 분리기, 흡입 펌프 등 다양한 구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경쟁성인데요. 경쟁 기술이 다수 존재하지만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경쟁 기술은 습식 비중 성광 기술 중 계속 말씀드리는 부유 성광 기술인데요. 그리고 유사 기술로는 건식 비중 선별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광산 폐기물,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공기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식 비중 성광 기술을 개발할 때 중점 사항으로는 밀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대체성으로는 기존 기술의 이용 정착성에 따른 위험이 있는데요. 이 부유 성광 기술이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한 기술이어서 건식 성광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전환하는 시간과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식 성광 기술이 이 부유 성광 기술의 대체 기술이기보다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좀 가지기 때문에 복합 성광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활용성인데요. 건식 성광 기술은 이 성광 산업에서만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기술보다 더 적은 종류의 광물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활용성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전만성은 환경 오염이 적고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관련 사업체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리소스 플랜트가 건식 비중 성광 장치에 대한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파급성은 한정적인 시장이고 제한적인 광물에 한정되어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기존 지배적 기술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서 성광 기술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가능성은 기존 성광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 성숙기에 위치를 했으며 부유 성광 기술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성숙기 시장에 새롭게 등장을 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부화는 경쟁 기술인 부유 성광 기술보다는 늦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리성인데요. 건식 비중 성광 기술을 이용한 건식 비중 성광 장치에 대한 특허를 리소스 플랜트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권리의 범위는 아까 구성품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품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권리성을 요약하면 그 건식 성광 기술은 비교적으로 좀 우수한 부분을 보이고요. 하지만 광물이 제한적이며 작업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 성광 기술이 적용된 성광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있고요.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광업 생산성이 급감하며 광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 산업도 미진한 상태인데요. 이 성광 장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전방 산업인 광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정의는 비철금속 비중 성광 장치 시장으로 설정을 했고요. 시장의 범위는 국내 시장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목표 시장은 광의적으로는 광산 기계 시장으로 정의를 했고 협의적으로는 이제 건식 비중 성광 장치로 잡았습니다. 이 광산 기계 시장의 니즈는 저렴하며 생산성이 높고 운영 비용이 낮고 친환경적인 장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광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성광장 광산 앞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요. 한번 설치된 성광 장비는 교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교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등 정부의 규제로 가동이 중단되면 새로운 성광장을 마련할 때까지 중단을 해야 되고요. 정방 시장이 광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 환경을 분석해 본 건데요. 국내 광업 현황은 연간 약 2조 규모이며 GDP 기준 약 0.2% 수준으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산 수는 2018년까지 점점 줄어드는 감소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추이는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이 47%, 10억 원 미만이 73% 정도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물용 파쇄, 마세 및 선별기 현황인데요. 이제 협의적으로 광업시장이 아닌 이 성광시장에 맞춰 봤을 때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수는 2014년 38개로 되게 많지 않은 사업체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현황을 봤을 때 출하 금액, 그리고 수출 금액, 그리고 국내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장 경쟁 현황인데요. 눈에 띄는 경쟁 기업은 정신기계와 골든테크가 있었는데, 정신기계는 97년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어진 업체고요.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 선반 등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쇄기, 성광기 같은 관상 장비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든테크는 2015년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부유 성광기, 진동 테이블, 그런 성광 장치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시장성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전방 시장인 광업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국내 광업의 급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국내 성광 장비의 경쟁자 수는 소수에 속하고요. 건식 성광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많은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품 경쟁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품질 경쟁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부유성광 기술의 단점을 극복했다라는 경쟁력이 있고요. 가격 경쟁력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운영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부유성광 기술과 건식성광 기술을 비교했을 때 비용을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이제 건식성광 기술을 활용했을 때 약 78%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명을 평가를 해본 건데요. 한국 특허 한 건을 갖고 있으며 표 9와 같은 출원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 인용 수명 지수를 활용한 경제적 수명을 추정한 결과 평균값이 약 12.7년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성을 요약해 드리면 평가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다음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고요. 특허 인용 수명 지수를 활용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12.7년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예상 시장 점유율 및 수익을 보시면 기존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인데요. 이제 2019년 이전에는 계속해서 R&D 투자만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2019년에 딱 약 한 대가 팔린 가격이 약 1억 1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영업과 판매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 시장 점유율인데요. 2020년에는 8%로 시작해서 2023년 이후에는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동종업계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파생적 매출은 건식 비중 성공 장치를 통한 수익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광 산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광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연구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소득 접근법으로 해봤는데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기술의 경제적 수명 요인 평가표를 통해서 나타내봤습니다. 요인 평가표를 통한 영향 요인 평점 합계는 2점으로 나타났고, 이 IPC를 통해서 봤을 때 Q1 값과 Q2 값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약 8.8년이라는, 그래서 수익 추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 8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출액 추정인데요. 매출 추정 방법은 시장 점유율 추정법을 고려를 했고요. 실질적인 판매 계획을 가지던 2019년부터 매출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리소스 플랜트는 2019년 24대의 생산 계획안을 목표로 한 달에 2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시장 점유율은 현재 건식 비중 성광 장치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3년 뒤인 2023년에 50%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고 이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약 86대 금액인 980억 원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 17과 같이 매출액을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리소스 플랜트가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인데요. 이때는 2019년 판매 대수를 24대로 했는데 실제 판매로는 한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표에서 이 매출 원가 비율과 판관 비율만 활용을 해서 FCF를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 영업이익 산출 결과인데요.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 비율을 활용했을 때 영업이익은 다음 표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인세 추정인데요. 법인세는 현행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는 22%를 적용을 했고요. 법인세 추정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의 퍼센테이지를 부여한 결과 법인세는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플랜트 계획서에서 제시한 감가상각비 추정액은 다음에 표 21과 같았고 자본적 지출 추정액은 표 22와 같았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동종업계의 운전자본 소유율을 통해서 리소스 플랜트의 운전자본 소유액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그 동종업계인 주식회사 SNC메탈의 운전자본 소유율은 41.4%였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플랜트는 과거에 재무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운전자본 소유율을 41.4%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본 증감액 선출 내역은 표 24와 같았고요. 위들의 표를 활용한 FCF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고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 순운전 자본 증감을 계산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은 FCF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WACC와 잔존가치 추정을 위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이제 봤는데요. 상장기업 CAPM의 사업화 프리미엄, 비상장 규모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추정을 했고요. 해당 산업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산업별 할인율 도표는 표 26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술가치 평가 실무 가이드를 활용을 해서 기술사업화 위험 프리미엄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 종합평점이 34점이 나왔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은 3.8%로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자본 비율과 타인자본 비용과 자기자본 비율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 할인율에서 그냥 가져와서 활용을 했고요. 타인자본 비용 도표는 표 28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WACC를 추정해본 결과 다음 표 29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WACC는 12.16%가 나왔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잔존가치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매출액이 23년부터 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성장 잔존가치로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치는 약 1,650억 원, 1,660억 원 정도로 잔존가치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서 기술가치 산출식을 활용해서 가치를 구했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8년까지 구해본 결과 기술 가치는 약 5,6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최종 기술 가치 평가는 이 기술 가치액에 잔존 가치를 더한 2,220억 원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치 결론을 내리면 2,222억 원이라는 이 최종 기술 가치 평가가 장비 한 대당의 가격을 고려해봤을 때 적절하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리소스 플랜트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성광 시장에서 두드러지지 못하지만 이 기술 가치 평가에 따라 건식 성광 기술의 매력도와 그에 따른 수익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방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성을 넓히기 힘들 것 같고 해외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향후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확장한다면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